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네.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에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축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죠? 쓸쓸히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러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예.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미국 대학을 가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네. 그 큰 나라 가서 네.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 하냐 하면은 네.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근데...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네.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네.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네.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네.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네.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알려진 분이어서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그렇죠. 강연을 하는데 네, 네. 보셨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에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고집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네. 대표님 표현력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그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한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네. 네. 그리고 임명 후에도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은 여당에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는데, 네. 여하간 상대해야 되는 국회 내에 실체로서 야당이 존재하고, 야삼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을 합쳐면 분명히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쪽이 때를 쓴다고만 주장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고 또 그것이 가뭄하고 겹쳐서 재해 대책 추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특히 가뭄 지역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국민의당 같으면 호남의 영산강 그 주변에 논밭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 추경안에 가뭄 재해 대책도 넣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장관 임명이 불만이어서 추경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을 속태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치 명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얼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때를 쓰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그럼 추경 알고 있으면서 각자는 이래요. 추경 급한 거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런 식이에요.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일 수는 있지만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장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조국 민정수석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뭐 나온다 한들 별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오는 자체를 야당은 하나의 승리로 여기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국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럼 나와야 되나요? 실제 인사 문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청문회까지 가서 그 흥결이 엄청 크다. 그래서 도저히 임명할 지경이 못 된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도 검증의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하마거든요. 후보자 스스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경우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 취임에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 관계로 인해서 인연을 맺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45년 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까지도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까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격상의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와 다른 영역, 내가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왔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 같아요. 내 공직 지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 생활이 망가진다면 나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 나오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예요. 근데 초반에 양용환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국면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8시간 만에 이제 뜻을 바꿨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강덕 의원이 빼낸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수한 판결문은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일단. 신속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처에서 판단을 하나요? 네, 인적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한 지점은 있긴 한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건 청문회까지 가서 그 국면을 돌파할 의지처럼 의지를 비친 걸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안경환 내정자가. 근데 불과 8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 대표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다? 저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그동안 본인이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이 공직 봉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은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호를 하지 못한 채로 공직 취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혹은 당내에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일단 이제 언론에 그 집중 조명을 받고, 또 그게 나쁘게 나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네. 그러나 저는 이건 청문회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검열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서 어느 정도 수위에 가면 뭐 당신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점이 있지 않을까.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거죠. 그걸 뭘 민정수석의 검증의 문제 이렇게 2차 전선으로 이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집 권한이 원래 상임위원장에 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예를 들어 그게 부정부패와 연루됐다. 우병우 정도로 그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저지른 전행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은 그 후보자의 40년 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고, 또 어떤 피치 못할 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여운도 남겼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익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분 나름의 어떤 법익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이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면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까지 갔었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을 서로 부른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대표님 이 사안 가지고는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지금 정부 출마한 지 한 달 됐는데 그 인사 관련한 요 사안 하나 가지고 민정수석을 낳아서 뭐라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응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운영위원장 가지고 공방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던 거지만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네.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이 또 여당인 시절에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막 소집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계속 대치만 하면 언제 풉니까? 풀릴 때가 또 있어요. 또 물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물밑에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밥도 사달라, 여당이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도 자유스럽지가 않다. 우리 당 의원들 분위기 봐야 된다.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민심이 못 참겠다.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민심을 보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요? 네.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을 선거 때는 느끼겠지만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느끼나요? 못 느끼면 그 당 문 닫아야죠. 뭐. 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나 개혁을 저지하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그런 의미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40년 전의 사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까지고 또 그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판결문이 입수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전체 분위기가 연동이 되지 않았나.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안경환 후보자가 하마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이 추천되는 저쪽 법조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네. 그런 게 돕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좀 그 조직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사람. 검찰 조직과. 네. 네. 법원 행정처과 관여됐다는 추정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런 그 판결문이 신속하게 저렇게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그 원본 자체가 카피가 돼서 즉시 그 청문위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례적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례적이냐고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예. 그렇게 개인 정보는 적당히 가린 채로. 예, 첫 번째는 삭제를 가려서, 하고 예.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 인적 정보를 그대로. 예, 그대로 보도됐죠. 언론에는. 예. 그 중앙도 의원이 입수한 파일도 그대로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가리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진실은 여기서는 밝혀질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가려지지 않은 채 파일이 입수된 거죠. 네.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대단히. 그 빨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는요.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몇 시간 이례적입니까? 만에. 네.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보통? 야당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 네. 그런 이례적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고, 경험상 과거.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뭐.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도 비판하고 청와대도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 평가는 1년 정도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미국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정도의 보도를 마구 쏟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죠. 제가 그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토론을 제가 일부러 그 발제문을 가지고 CSIS 같은 데 가서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라.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이 아주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이 보수적인 띵크탱크에도 제가 노크를 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면 오라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싱크탱크의 의견들이 취합돼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옵션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낙선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웬만한 전문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토론 문화 사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정인 교수는, 정확하게는 그 특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 월급 받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번이 동아시아 연구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같이 그런 한국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에 한반도의 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한미동맹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부에서 끝나고 가시려는 걸 제가 문정인 특보 관련 발언에서 마무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신히 붙들고 3부에서 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2부 끝부분을 못 들으신 부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이제 사드가 무기체계 하나일 뿐인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이제 여러 언론들의 비판 또 뭐 야당의 비판 그 뭐 포탈을 보면 모두가 비판하는 듯한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이런 파장이 생기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무마가 되어 가는가 합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어제 대표님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정도 발언하셨어요. 이 문정인 특보 발언에 관한 대표님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우선 미국 조야가 네.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국민으로서 가서 한국은 이런 입장에 있고, 이런 이런 의견들도 곤란한 있다.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네. 당사자죠. 이해관계국이니까 우리는 전쟁이 정말 싫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어요. 예. 대결과 긴장 이런 것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멈춘다면은 대통령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먼저 6.15 정상 17주년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그게 한국 국민이 바라는 바고, 그래서 새 정부의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이고, 예. 그 분위기를 가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죠. 예. 설득을 해가면서. 그게 외교인 것이죠.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외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은 대화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또 상대방이 핵과 미사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거나 핵과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고 이쪽도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해서 계속 군사 긴장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조마조마하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드라는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고려해야 될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네. 이미 중국과는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국민의 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서 한국이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만큼 지정학적 고리가 약한 고리가 전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취약한 지점이 지구상의 한반도다 바로.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반도 이외의 여타 지역도 폴란드나 체코도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지만 한반도보다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아요. 바로 붙어 있지는 않죠. 네. 예. 그리고 북한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사드를 국민 여론에 의해서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도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바로 거의 서해를 끼고서 붙어 있는 상황. 남북 간에도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 국경을 맞대 있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반도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이런 문제들 안고 있는, 데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사 긴장을 높인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인활이 아주 크고, 우리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한국 국민은 끔찍하게 생각한다를 단순히 미국 한미 간의 동맹의 우호 관계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다라고 똑바로 전하면은 얼마든지 미국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 지적 이런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회예요. 수백 개의 싱크탱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드로 윌슨 센터이고 그래서 한국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미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어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환경영향 평가한다. 이것은 뒤통수 치는 거라고 오역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지정학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한국 국민이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겪고 있고 아주 암울한 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 동맹국을 이해를 못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시점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원래 협상력을 높이려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우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있는 거죠. 그대로. 네. 미처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죠. 전부 우리 자신도. 네. 저도 심지어 낙선 의원일 때도 가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저도 지금 외교통일위원입니다만 야당 시절에도 저는 미 국무부 한복판에 국무부 안에 들어가서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서
한반도가 유라시아에서 차지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나라이고 대륙의 시작인 지점이고 거기에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막아줬지만 한국 국민은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공산주의를 막아준 덕택에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거다. 중국 사회에 미치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그런 지정학적인 측면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 동아시아를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킬까 하는데 고리로 삼을 만한 아주 가치 높은 나라이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본질인 것이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는 아웃포스트 뭐 이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네. 문재인 특보 발언은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주고 또 남북 대화도 하게끔 미국을 이해시키고 그래야지만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이죠. 갑자기 10분 동안 연설을 불같이 토해내셔가지고 제가 네.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을 섭외하기가 대통령 섭외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들이.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권위적이어서가 아니고요. 네, 너무 바쁘셔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요. 우리 김총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혹시 가서 당할까봐. 제가 좀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아하. 이제 그래도 집권당 대표인데 큰일 날까봐 또 조심하느라고. 네, 오늘은 살살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니까 네. 다음엔 좀 섭외가 좀 쉬워지도록. 네. 네.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코너만 하면 문자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루가즘으로 지난주에 히트를 친 코너 제목 노루가즘. 자,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튀어나오고 사건이 많습니다. 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표정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방금 추미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했던 발언 네. 정리하고 하셨어요. 큰 문제 없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한 70-80%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뭐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대표님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뭐 그런 얘기 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못하는 이야기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은 이제 뭐 전략 자산 배치를 갖다가 줄이거나 또는 군사 훈련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옵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뭔가 미사일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핵 동결하라. 예.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예. 이런 우리의 쭉 요구가 있는데 그 예. 요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은 예. 그걸 위해서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받죠, 원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뭘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게 좀 섬세하고 미묘한 어떤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주고 또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예. 또는 비공개리에 애드벌론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어떤 민간인이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네. 밟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도 그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기 주머니에 메모 속에 적혀 있는 네.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좀 냉랭하게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서는 또 미국이 냉랭한 걸 보고서 그런 얘기 왜 하냐라고 또 하고 이 모든 게 또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밟아야 될 그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야. 전혀 안 하고 그냥 미국이 에헤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한국이 미국을 그 뭐 동생처럼 맹종하는. 네. 동생처럼 맹종하는 게 예. 동맹이 아니다.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고 서로 합작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보가 나라에서 월급은 안 주지만은 월급을 안 줘요, 사실.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은 그걸 말려야 될 외교부 장관이 안 말리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도 제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월급 안 받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정인 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붙이면 공무원인 줄 알아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특자가 들어가면 돈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민간인의 자격을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인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못 하거든요, 솔직히.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다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 스파이망도 가동돼야 되지만은, 그렇죠. 이러저러한 에드발론도 띄워야 되고, 미국도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아, 그렇죠. 예. 그 국제외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없었다가 예.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죠. 얘기가 아예 없었다가 여기가 조금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 중에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던 분. 네. 그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나와서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예, 이런 뭐 전선이 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참사라는 것은 그 영국에서 그 아파트 화재 사건 이런 게 참사죠. 세월호 이런 게 참사죠. 네. 뭐 한 사람 낙마했다고 그걸 참사라고 한다면은 좀 국어공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어공부의 문제가 예.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저도 운영위원이거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오늘 이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이제 부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불과 몇 달 전 일이 생각나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딴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 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회에 나온 전례가 없다.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하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예.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 그러느냐라고 윽박 지르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했죠. 예. 예. 진짜 나와야 될 사건의 당사자였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 그 방어를 갖다가 한 사람들이 오늘 또 뭐 민정수석 부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여야 합의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 일정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출석해야 될 공직자들이 정해지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려야 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그 또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는 자기들을 소집해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오고 어디 빈 교실 가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이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을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은 여당 됐는데 왜 안 주냐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이 맞나요? 여야가 교체되면은 여당으로 바뀌는 게 관례고 예. 그게 원칙이고요. 약간의 그 시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 2, 3개월 더 이렇게 그 운영위원장직을 안 놓고 마지막까지 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넘어간 사례가 한 2건 정도 있고 그 이외에는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년 이상 1년 이상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점거농성이라고 그러죠. 점거농성. 근데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더 무서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야당 됐는데 여당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그럴 거면은 대선에서 이겼어야죠. 그걸 원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자,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결국 이 사태를 부른 것은 주광덕 의원의 그 안경환 당시 내정자, 지금 내정자가 아니시니까 당시 내정자의 판결문, 42년 전 판결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그 42년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판결문 자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느냐?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확인하다 보니 이게 복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냐. 예,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로부터 나온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복수의 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는 표정이신데. 이 사건이 저도 이제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예,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네. 사본을 갖다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사본을. 예, 입수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법원 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예. 연락해서 법원 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거와 똑같은 걸 달라. 네. 제가 이제 그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 그래서 또 받았어요. 법사에 계시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그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네. 제가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위험한 분이시네. 예. 예. 다른데 확실히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군요. 예, 예. 주광덕 의원은 6월 16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그 전날. 예.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그렇죠. 각각 1시간 간격으로. TV조선과 채널A에서. 예. 예, 보도를 했는데. 그때 그 보도할 때 그 화면에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이 제가 법원 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다른.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예. 그 원본 중에서 그 여성 이름만 가린. 예. 여성 인적 사항만 가린. 예. 그것의 사진 파일이에요. 예. 사진 파일인데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고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예.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가려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성의 성 한 글자 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 남성의 그 안경환 예. 후보자의 안만 있고 아무도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돼 있어요.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게 법원 행정처 버전이군요. 그 법원 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뭔가면은 원본을 갖다가 이 쪽지로다가 예. 이렇게 여성 인적 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예.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예. 그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어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그 사인이 있죠. 예. 손으로 쓴 사인이 그 원본에는 남아 있고 아하.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서 준 거에는 활자로만 돼 있어 이름이. 그리고 사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는 뭔가면은 법원 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비실명화 처리된 그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서.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PDF로 만들고 하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는 합법적으로 예.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입수한 또 다른 오리지널 버전에 가까운. 버전은 누가 줬냐. 줬느냐인데 이 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소재지는 법원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은 법원 내에 어떤 조력자가 예.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력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예. 그 빼서 몰래 줬거나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예.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갖다가 탈법적으로 빼서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또 하나의 버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버전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거기가 근거니까요. 예, 근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 낙마했니 않느니 문제를 떠나서 예. 권력기관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갖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긴 한데 법원 행정처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기관이 법원 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무슨 네, 이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상상인데. 상상. 예. 추정인데. 예,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면. 왜냐면 어쨌든 버전은 두 개 존재하는 게 팩트니까요. 이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까지 감안해 볼 때. 예.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흠결 내지 이런 어떤 인적 사항의 특이점. 네.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러면 조난 왜냐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네.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예. 재적 등본이라 있지만은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라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6월 15일 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은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입수해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둘 중에 한 곳에서는 네.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갖다가 이제 다시 활자로 찍은 네. 그걸 좀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재현 동영상, 가상 재현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죠. 아무리 빨리 해도. 네. 그 모든 걸 감안하면은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그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검토하고 국리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끝에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높다. 재현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수사가 돼야 될 문제다. 수사가 돼야 될 문제. 예, 그건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예.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명백히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나서 법사위원 몇 분들이
그 주광덕 의원과 똑같은 걸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 예. 네. 다 같은 거, 다,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서 법원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있는 겁니다. 네. 밝혀야죠.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부자 드립니다. 유서 깊은 코너입니다. 온갖 전국을 다 함께 헤쳐나오니 내부자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그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한.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가 환수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개멸, 보수 개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개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의원처럼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네.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다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그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그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그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거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부족하죠?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그럼 결단까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공유원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하는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뭐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다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되시고. 그게 자꾸 읽혀요? 이제 그 읽히고. 이렇게 되면 또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단죄를 하자는 거죠. 최순실 처단법이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탈당에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재원 의원은 혹시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장재원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뭐 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장재현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재현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장재현 의원님은 합류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총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만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자기들끼리는 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통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저는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탄핵과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로 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북토크 다니다가 북콘서트 여의도에 별 신경을 안 썼더니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강동우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도 생겼었을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시 당 위원장이네요. 제가 어젯밤에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깡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깡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입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홍준표 의원님, 역시 저는 의원이죠, 후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정말로 아직 2달도 안 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저주 섞인 탄핵 발언을 했는데요. 강동호, 이철우, 홍준표 세 분께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거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당은요,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다니라고. 저분은 지금 책 좀 팔아야 돼요, 아직.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적한 그 워딩대로 하면은 국민들 상식에도 분명히 납득치 않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천명한 그런 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을, 그런 인사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또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어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만은 출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정권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사 측문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인사청문회 하다가 날밤 지색이 생겼어요. 지금 전체 17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요. 아직도 9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도 못 왔고요. 참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의 공백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국정 공백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만큼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 통 크게 함께 협력해서 통과를 조속히 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국정 공백을 오래 가도록 인사 정국을 오래 끌까? 제가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야당 내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국을 올해 어쩌면은 뭐 장마철까지 끌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그 잘못된 악습이나 폐단, 폐습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좀 전에 안민석 의원이 저는 얘기하니까 우리 공장장이 듣기도 조금은 뭐 생소하고 조금 좀 약간은 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혹은 조금 더. 아니 지금 국정 공백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본인들이 이거 빨리 메워줘야죠. 우리도 이런 걸 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그냥 막 그거는 이런 거는 배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배워서 한다는 거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과거에 국정 공백을 초래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제가 초유의 사태예요. 제가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인사청문을 길게 끌고 그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북콘서트 좀 중단하고 또 끝나지 않은 전쟁에 뭐 영화 준비도 조금 시간을 줄여서라도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파견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그 최순실 이런 뭐 국정농단에 대한 그 추적 정신으로 대통령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송곳 같은 사전 검증을 좀 해주세요. 아마 안민석 의원이 사전 검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강요라면은 절대 국회 청문회에서 뭐 이런 솔깃한 표정으로 지금. 절대 문제 안 걸려요. 5대 인사 원칙 중에서 탈탈 틀어도 걸리지 않을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15년에 안민석 탈탈 틀어라, 안민석 뒷조사해라. 5개 아니라 50개도 제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까 이제 북토크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북토크에서 노성일 부장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어제 안산사 했거든요. 또 재장사 시작을.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청중에서 야 여기가 노래방이야 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동조를 하더라고요. 제 북토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엄벌을 할 것이다. 다른 출판사에서요? 정권 출범 초기에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검증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청와대 대통령께 좀 직언이 필요한 시기예요. 연락이 안 되죠.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돼야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아마 다음 주 미국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그리고 국가보안 문제를 대통령 아마 민주당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수행 인사 중에 만일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안 데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인데 영어도 잘 안 되시면서 영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왜 영어가 안 돼요?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민정수석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안민석 열심히 뒷받침해서 송곳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직언이 필요하면요. 그 문재인 특보 같으신 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가서 물론 학술 자기는 연구단체의 자격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그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얼마나 한미 동맹이 지금 위험해지고 또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 사전에 이게 얼마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본인이 그냥 학자의 입장으로 갔다면 특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정유라가 또 풀려났어요? 갑자기 웬 정유라예요. 왜냐면 문재인 특보 발언에 관해서 공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제대로 본인 송영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부적합한 행동들에 대해서 요 근래 계속 언론에서 지금 부적격자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런 분 더 이상 논쟁 끌지 말도록 자진 사퇴하도록 입장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도록 조국 수석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법부는 정유라를 잔챙이로 보는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린이고 핵심인데 왜 정유라를 이렇게 풀어줘서 국민들 화병을 또 도지게 만들죠? 어떨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영장 기각에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거 완전 정유라 봐주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구속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아니 예. 대통령을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놓고서 최근에 대통령하고 또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이 타짜에 나오는 어떨도사 공장장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중에 좀 진짜 재밌어서 두 번 본 영화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예, 예. 그 주인공 조성우 씨가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 이건 안민석 의원도 이런 뭐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작 이 영화배우 조성우 씨한테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구속영장 이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그 의원님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 말로 지금까지 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 중범죄 혐의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가 우병우를 기각시킨 그분이고 또 고영태를 구속시켰던 판사더라고요. 저 뉴스공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건 아세요? 지금 우병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 제 기억 3월 2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3월 16일 날로 기억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 부장판사의 장인이 예.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 주심판사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히 일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어. 이게 만약에 의도되거나 기획된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민사재판부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형사재판부에 있는 한은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긴 하죠. 지금은. 그 상식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재판 안 맞는다. 민사재판부로 갈 것이다. 스스로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제도가 있는 걸로 판사님들한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판사님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은 공정할 수 있을까? 확인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제가 허위사실 이야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면 이 자리에 이들이 있을 것이며 불완전한 최순실이가 많으십니다. 저를 놔뒀겠습니까?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판사예요. 네. 최순실 장인이 후견인이었던 게 밝혀져서 만 하루 만에 그분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주심입니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정보는 적당히 가린 채로 네, 첫 번째는 삭제를 가려서, 하고 네.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 인적 정보를 그대로 예, 그대로 보도됐죠. 언론에는. 네, 예. 그 중앙도 의원이 입수한 파일도 그대로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가리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진실은 여기서는 밝혀질 수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가려지지 않은 채 파일이 입수된 거죠. 네. 예. 네.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대단히 그 빨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죠.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몇 시간 이례적입니까? 만에. 네.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보통? 야당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 네. 그런 이례적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고 경험상 과거.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뭐.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도 비판하고 청와대도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부터 시작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1년 정도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미국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정도의 보도를 마구 쏟아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죠. 제가 그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토론을 제가 일부러 그 발제문을 가지고 CSIS 같은 데 가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라.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이 아주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이 보수적인 띵크탱크에도 제가 노크를 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면 오라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싱크탱크의 의견들이 취합돼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옵션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낙선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웬만한 전문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토론 문화 사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정인 교수는 정확하게는 그 특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 월급 받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번이 동아시아 연구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같이 그런 한국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에 한반도의 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한미동맹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있습니다. 원래 2부에서 끝나고 가시려는 걸 제가 문정인 특보 관련 발언에서 마무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신히 붙들고 3부에서 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2부 끝부분을 못 들으신 부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이제 사드가 무기체계 하나일 뿐인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이제 여러 언론들의 비판 또 뭐 야당의 비판 포탈을 보면 모두가 비판하는 듯한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이런 파장이 생기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무마가 되어 가는가 합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어제, 대표님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정도 발언하셨어요. 이 문정인 특보 발언에 관한 대표님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우선 미국 조야가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으로서 가서
한국은 이런 입장에 있고 이런 이런 의견들도 곤란한 있다.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네. 대표님 표현력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그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한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네. 네. 그리고 임명 후에도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은 여당에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는데, 네. 여하간 상대해야 되는 국회 내에 실체로서 야당이 존재하고, 야3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을 합쳐면 분명히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쪽이 때를 쓴다고만 주장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고 또 그것이 가뭄하고 겹쳐서 재해 대책 추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특히 가뭄 지역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국민의당 같으면 호남의 영산강 그 주변에 논밭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 추경안에 가뭄 재해 대책도 넣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장관 임명이 불만이어서 추경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을 속태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치 명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얼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때를 쓰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그럼 추경 알고 있으면서 각자는 이래요. 추경 급한 거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런 식이에요.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일 수는 있지만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장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조국 민정수석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뭐 나온다 한들 별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오는 자체를 야당은 하나의 승리로 여기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국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럼 나와야 되나요? 실제 인사 문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청문회까지 가서 그 흥결이 엄청 크다. 그래서 도저히 임명할 지경이 못 된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도 검증의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하마거든요. 후보자 스스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경우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 취임에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 관계로 인해서 인연을 맺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45년 사생활을 아는 그분 나름의 어떤 법익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이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면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까지 갔었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을 서로 부른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네. 대표님 이 사안 가지고는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네. 지금 정부 출마한 지 한 달 남짓됐는데 네. 그 인사 관련한 요 사안 하나 가지고 네. 민정수석을 낳아서 뭐라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네. 응할 필요도 없다. 네. 근데 운영위원장 가지고 공방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던 거지만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네.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이 또 여당인 시절에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막 소집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계속 대치만 하면 언제 풉니까? 풀릴 때가 또 있어요. 또 물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물밑에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밥도 사달라, 여당이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도 자유스럽지가 않다. 우리 당 의원들 분위기 봐야 된다.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민심이 못 참겠다.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민심을 보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요? 네.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을 선거 때는 느끼겠지만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느끼나요? 못 느끼면 그 당 문 닫아야죠. 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나 개혁을 저지하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그런 의미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40년 전의 사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까지고 또 그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판결문이 입수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전체 분위기가 연동이 되지 않았나.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안경환 후보자가 하마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이 추천되는 저쪽 법조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네. 그런 게 돕니까? 네. 그런데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좀 그 조직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사람. 검찰 조직과. 네. 네. 법원 행정처가 관여됐다는 추정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런 그 판결문이 신속하게 저렇게 공개되지 않아야 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그 원본 자체가 카피가 돼서 즉시
청문위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례적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례적이냐고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예. 그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에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축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죠? 쓸쓸히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러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예.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미국 대학을 가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예. 그 큰 나라 가서 네. 좀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 하냐면은 예.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예.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점심 시간이 있었어요. 예.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예.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알려진 분이어서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그렇죠. 강연을 하는데 네, 네. 보셨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의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네.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또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고집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까지도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까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격상의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와 다른 영역, 내가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왔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 같아요. 내 공직 지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 생활이 망가진다면 나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 나오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예요. 근데 초반에 양경환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국면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8시간 만에 이제 뜻을 바꿨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강덕 의원이 빼낸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수한 판결문은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일단. 신속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처에서 판단을 하나요? 네, 인적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한 지점은 있긴 한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건 청문회까지 가서 그 국면을 돌파할 의지처럼 의지를 비친 걸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안경환 내정자가 근데 불과 8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 대표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다. 저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그동안 본인이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뭐 이 공직 봉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은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호를 하지 못한 채로 공직 취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혹은 당내에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일단 이제 언론에 그 집중 조명을 받고 또 그게 나쁘게 나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러나 저는 이건 청문회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검열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서 어느 정도 수위에 가면 뭐 당신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점이 있지 않을까.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거죠. 그걸 뭘 민정수석의 검증의 문제 이렇게 2차 전선으로 이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집 권한이 원래 상임위원장에 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부정부패와 연루됐다. 우병우 정도로 그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저지른 전행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은
그 후보자의 40년 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고 또 어떤 피치 못할 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여운도 남겼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익 이런 걸 생각할 줄